지금부터 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 보이시네요. 예. 아우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게 촬영을 왔습니다. 몇 개 저 시청자 댓글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DC 리 님께서 유능한 한의사는 과거에 감기약을 딱 2첩만 지어줬다고 하네요. 하루분.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뭐 사실은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일종의 2첩이면 우리 그 옛날에 한약 그 봉지 아시죠? 네. 하얀 봉지에다가 하는 거. 네. 그 한 첩이면 한 첩 달여 먹고 또 달여 먹고 또 달여 먹고. 네. 원래는 한 첩이 한 번 달이는 용량인데. 재탕까지는 하는데. 3탕을 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약이 없을 때는 그렇죠. 비싸니까. 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기 초기에는 네. 사실은 그런 한두 첩으로 되는데 좀 심한 감기 같은 경우에 또 여러 첩 필요하죠. 그게 사람마다 증상이 그렇죠. 다르고 사람마다 하니까. 네. 뭐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네. 네. 또 김재만님, 김영원님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기동문님께서 아토피에 관해서 한번 여쭤봐달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한의원에 갔더니 제가 열이 많은 편이고 피검사를 해보니 지방 백혈구가 찌그러져 있고 불순물이 떠다니는 등 몸에서 독소를 해독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해서 한약을 이제 복용을 했습니다만 점차 나아지기는 했는데 비용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학병원 양약은 약값이 훨씬 싸서 잘 다니는 중인데 일단 아토피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더군요. 제가 열이 많은 화기인데 강의를 듣다 보니 수가 필요할 듯하고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두피열과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아토피라 하면 네. 우리 이게 알러지 마취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어릴 때 아토피 있던 환자가 이제 천식이 생기고 네. 천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알러지 비염이 오는데 네. 딱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아토피하면 일단 난치, 뭔가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건 상식적인 거고. 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네. 폐.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호흡기, 네. 코, 피부. 네. 한 방에서 네. 피부가 폐에 속한다 했죠. 예. 코도 알러지 비염, 코도 다 지금 연결이 되네요. 네. 이게 이상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열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 한방에서 폐에 열을 내려주면 네. 당연히 피부도 열이 내린다 네. 해가지고 그런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폐 자체가 또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너무 건조해지는 경우엔 또 윤기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여하튼 한방에서 아토피를 다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양방에서 다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뭐 자기한테 맞는 쪽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독성 때문에 적혈구가 모양이 이상하고 비틀어지고 그렇다고 찌그러졌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우리 몸에 그 독소가 많다는데 독소가 뭔지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콜레스테롤 독소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숙변이라는 게 있긴 있나요? 숙변도 사실은 없어요. 네. 없고 우리 혈액 중에 독소가 많아가지고 해독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독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급격한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네. 우리가 독소가 뭐냐? 독소가 많아서 이걸 뭐 해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그런 한의사나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독소가 뭐냐고. 해독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현대의학적으로는 독소라는 개념이 없고
한의학적으로도 어찌 보면 독소란 개념보다는 사기란 개념이 있는데 아, 정기와 사기의 그 사기.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독소란 개념을 쓰기가 애매해요. 그 특히나 그 우리 최근에 그 현미경으로 네. 우리 혈액을 착 도말해가지고 봐서 뭐 안 좋다 하는 생혈 검사라는 게 네.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믿을 만한 검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독소 얘기도 언제 한번 따로 예. 한번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독소라는 게 네. 진짜 무엇인지를 저한테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의도 불분명하고 예. 실체가 있는 건지도 좀 애매한. 그 굳이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네. 현대의학 쪽은 활성산소라는 걸 독소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왕 활성산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내용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 저번 주에 우리 복습을 하자면 이제 네. 한해하고 들어가는 문이 천인상응이라 했죠. 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그 음양오행이고 딱 열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오장육부가 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 장기의 기능과 예예. 의학에서 말하는 그 기능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다. 네. 예예.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라는 어찌 보면 기계를 본 거죠. 네. 우리가. 그럼 이 기계가 어떤 작동을 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오늘 공부를 할 건데 그 기계가 작동을 해서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와 관련돼 있어요. 아, 역시 사람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 우리가 사실 숨을 쉬고 네.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에너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결국은 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밥도 먹고 숨도 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저 몸에 필요 없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도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세포가 터져서 죽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질식을 해서 숨을 못 쉬면 세포가 터져서 죽으니까 사람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우리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고 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에너지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네. 과정이에요. 네. 이 ATP라는 에너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한데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ATP란 물질이 ADP로 변환되는 과정에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다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에서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유는 ATP라는 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서클을 하면 ATP 뭐 28개가 생기고 예예. 그 T가 트라이 그러니까 3개라는 뜻이고 트리포스페이트. 트리포스페이트 예. ADP의 D는 2개. 예예. 그죠? 예. 그 인산 네. 포스페이트가 3개가 2개로 딱 떨어지면서 네. 나오는 그 에너지를 네.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주제와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혹시 그 만약에 박사님은 네. 다시 태어난다면 네. 2가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준다고 치잖아요. 네. 하나는 짧고 굵은 삶, 하나는 가늘고 긴 삶. 어떤 삶을 원하겠어요? 저는 가늘고 긴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만약에 월급을 네. 200만 원을 받고 100년을 살 것인가? 네. 아니면 월급을 3,800만 원을 받고 네. 50년을 살 것인가? 그거는 3,800만 원 월급 받고 50년 산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우리 몸, 우리 세포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 몸도 그러니까 제 무의식이나 세포가 나의 세포가 네. 200만 원 받고 네. 100년 살 걸 네. 선택할까요? 아니면 3,800 받고 50년 살 걸 선택할까요? 왠지 세포는 200만 원 100년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세포가 3,800을 받고 50년 사는 삶을 택했어요. 저희 우리 인간의 세포가요? 예. 그 이유가 네. 뭐냐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세포가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원래 우리 세포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박테리아야. 네. 외부에서 살던 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공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있죠. 핵. 네. 세포 핵 안에. 세포 핵 안에 들어있죠.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별개네요. 네. 별개 조직, 별개의 생명체였다는 게. 그렇죠. 네. 그 모양도 우리가 박테리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을 하나 딱 먹으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ATP가 2개였어요.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딱 들어옴으로 해서 36개를 더 만들어서 포도당 하나로 ATP를 38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28개라고 한 게 잘못된 과학 상식이었네요. 네. 그러면 38개. 예를 들어서 포도당 하나로 ATP 2개 만들던 세포가 갑자기 에너지 효율이 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갑자기 월급이 3,800만 원 그렇죠. 오르면 네. 뭐 돈 생기면 차도 바꿔야 되고 네. 집도 바꿔야 되고 네. 여행도 가야 되고 그렇죠. 가구도 뭐 할 게 네. 많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우리 세포들도 3,800 ATP가 2개에서 갑자기 38개로 뻥튀기가 되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17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번성하고 생물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38개로 뻥튀기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산소예요. 네. 이 산소가 결합됨으로 해서 이게 뻥튀기가 된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잘만 뻥튀기가 되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또 뭔가요? 활성산소 얘기는 뭐 요새 무슨 각종 뭐 의약품 선전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렇죠.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산소 한 원자는 전자를 8개를 가져야 얘는 안정한 구조야. 네. 근데 이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자 하나를 뺏겨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산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내 전자를 뺏어가? 해가지고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정화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DNA에 가서 야 전자 하나 내놔 하면 DNA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세포막에 가서 딱 뺏어오면 세포막이 노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자기는 산소로 착한 산소가 되는데 다른 구조물들은 다 망가뜨려 버려요. 세상에 공짜가 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어찌 보면 현대의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암이 왜 오는지 아세요? 암은 신체의 어떤 프로그래밍이 버그가 난 거 아닌가요? 왜 버그가 날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버그가 날? 프로그램 이상이 오는 건데 가다 보면 활성산소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망가뜨려서 네.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위궤양이 오는지 아세요? 위궤양이요? 그것도 위에 쭉쭉 타고 가다 보면 활성산소 때문에 이게 만 가지 질병에 그렇죠. 네. 우리가 중풍이 왜 오는지 아세요? 그것도 활성산소가 뭐 혈관이 좁아져서 네. 혈관이 왜 좁아지는데 콜레스테롤을 껴서 왜 콜레스테롤을 끼는데 혈관에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모든 병이 사실 현대의학은 활성산소로 거의 설명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물질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이 노화가 되고 병에 걸린다면 활성산소를 잘 컨트롤하면 사람이 병에도 안 걸릴 거고 노화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네요. 네. 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 네. 네. 우리 항산화 효과가 어떻고 항산화제라는 네. 게 바로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항산화제라는 게 뭐냐면 얘는 전자가 많은 거야, 자기가. 아, 여분의 전자가. 네. 그냥 야, 내 거 써. 네. 내 거 줄게. 이런 애들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네. 보통 비타민 C, 네. 비타민 E, 토코페롤 뭐 무슨 베리 뭐 이런 데 많다고 최근에. 네. 예, 코엔자임 Q10 네. 뭐 우리 건강식품 가게에 가면 참 네. 많이 있잖아. 그게 다 이제 네. 그게 항산화 물질들이 뭐 많으면 또 좋은 거고 뭐 나쁘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항산화 물질을 먹으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활성산소가 없어져서 더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무병장수를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기대할 만큼 뭐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건 실제 이론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네. 실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무병장수의 영향을 꿈은 인류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어찌 보면 뭐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우리 뭐 먹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먹지는 마시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예 원천 봉쇄를 하면 됩니다. 안 생기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안 먹으면 네. 에너지를 안 만들 거고 활성산소도 활성산소가 안 생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쥐한테 니 마음껏 먹어봐라. 네. 해가지고 쥐한테 마음껏 먹인 경우하고 한 50% 이상 줄인 경우하고 보니까 굶긴 쥐가 훨씬 오래 살다는 거야. 거의 한 수명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2배까지. 네. 그래서 실제 유인원 그 원숭이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적으로 개발된 것 중에 사람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식. 절식, 소식. 네. 네. 그래서 한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반 정도만 줄여도 수명은 늘어나죠.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네. 근데 이것도 각자 먹는 양이 또 다 다른데. 그게 활성탄소 이론인데, 여하튼 이런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이런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핵발전소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활성산소는 핵폐기물 정도로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한의학에서 우리가 흔히 에너지를 하면 기, 네. 혈, 네. 진액, 정, 이 네 가지를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총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가 어떻다, 혈이 어떻다, 네. 진액이 어떻다, 정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라는 건 무형의 에너지예요. 보이면 안 돼. 그리고 혈이라는 건 우리 혈관을 타고 가는 거고, 네. 진액이라는 건 우리 그 콧물, 눈물 같은 것들 다 진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절액이라든지. 네. 그리고 정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잘 안 가르쳐 주는 거니까 무조건 패스하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네. 이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한의학 반은 이해한 거다. 예. 네. 그래서 잘 안 가르쳐줘요. 네. 이건 영어 비밀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설명 자체가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건 유료 콘텐츠로. 요거는. 네. 예. 한의학에서도 우리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하늘에 양기와 네. 땅의 음식인 음기가 만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기혈 진액 정인데 또 좀 벗어나면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먹습니다. 일적 불음입니다. 그러세요? 네.
전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좋아해요. 예.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여하튼 많이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날이 별로 없다. 꼽을 수도 있어요. 안 마시는 날. 그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365일 중에 네. 예.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아예 술을 담궈 먹어요. 아, 책에 보면 네, 직접 술 담그는 얘기 쓰셨죠. 뭐냐 우리 흔히 뭐 포도 넣고 뭐 소주 넣고 이래 먹는 게 아니고 네. 꼬두밥을 지어서 누룩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 일단 우리 뭐 물건 파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누룩 딱 치면 누룩이 나와요. 한 뭐 10,000원 이하로 해도 술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 누룩을 사가지고 이제 꼬두밥이라는 게 찐밥이야. 우리 찐다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밥할 때 보면 물에 담궈서 하는 게 불려서, 아니고 네. 이걸 밑에 물을 넣고 위에서 쪄버려. 건식으로. 네. 네. 그런 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누룩하고 물하고 이게 섞어요. 요렇게 네. 섞은 다음에 이걸 갖다 단지에 요런 식으로 넣어놔요. 네. 그러면 단지에 놓으면 한 5일, 네. 6일 되면 이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딱 되면 이제 술이 익는 거죠. 술이 익고 나면 이제 요렇게 용수라는 요런 대나무 채를 딱 넣으면 네. 요렇게 술이 중간에 걸러지는. 네. 요걸 갖다 청주라고 불러요. 맑은 술. 네. 네. 그래서 이 청주는 양반들이 먹고 네. 이제 그 밑에 남은 술 찌꺼기 이걸 갖다가 이제 물을 넣고 한 번 더 막 쪄가지고 막 걸러낸 게 네. 우리 탁주 막걸리. 막 걸렀다. 그래서 네. 막걸리. 네. 그래서 막걸리는 아래 것들이 먹고 네. 청주는 양반들이 먹었어요. 양반들이 청주를 먹은 이유가 탁주를 먹으면 우리 정신이 탁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예. 믿어서. 예, 실제 뭐 청주를 먹어도 좀 뭐 말하자면 취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 청주는 술이 덜 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탁주는 일찍 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그래서 탁주는 쉽게 상해버리니까 또 술 후유증도 심하고. 네. 근데 요즘 막걸리는 워낙 보관이나 이 네. 유통 과정이 괜찮으니까 마셔도 크게 힘들지 않는데 옛날엔 좀 많이 힘들었죠. 아, 여기서 살짝 질문인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고두밥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씹은 다음에 뱉어내면 그게 침과 섞여서 예. 자연 발효 술이 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아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 그게 일본의 옛날 무슨 제사 지낼 때 예. 말하자면 특별한 술을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술이 다 요런 식으로 마셔도 되고 아니면 이 술을 갖다가 그대로 고리에 넣고 네. 이렇게 불을 떼면 이제 수증기가 딱 올라가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게 소주예요. 네. 예. 이렇게 소주까지 좀 만들어 먹어요. 아, 소주까지? 예. 그 정도. 왜요? 왜? 뭐랄까 좀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어. 아니 독일에서는 목욕탕에서 맥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주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과일 씻어서 넣고 매실주 이거는 들어왔어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은 이게 만드는 과정이 또 재밌는 게 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의외로 이게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식초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술하고 식초. 예. 네. 잠깐 그냥 방심하면 식초가 돼버려요. 술이 막걸리 식초가.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네. 죽은 술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막걸리 식초에다가 꿀을 타서 마시면 진짜 또 엄청난 술이 돼요. 아, 그거는 식초가 아니라 술로 드시는 거로. 예. 실제로 그럼 또 무슨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까? 꿀을 넣으면? 그것보다도 이제 술이 상하면 이제 식초가 되는데 막 먹으라고 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렇죠. 이제 하고 안 먹는데 그 꿀을 탁 타주면
이렇게 맛있는 술이 있을 수가. 아니 그러면 되게 이게 이 소주 만드는 소주 골이라고 하나요? 예. 이것도 그럼 다 다 구비가 돼 있어.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에서 말한 에너지, 기혈, 진액, 정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신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술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한방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술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네. 자,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수곡이라고 표현해요. 네. 한방에서 수곡이 이제 위에 수납이 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부숙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효죠, 발효. 네, 발효.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바닥에 발효된 것, 발효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들이 가끔 끈적끈적하고 바닥에 있습니다. 냄새 나는 그걸 갖다 부숙된 과정이라 하거든요. 부숙이 되고 나면 맑은 것과 탁한 걸로 나눠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맑은 거는 비장으로 올라가고 탁한 거는 강탁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간다고 봤어요. 그리고 소장에선 한 번 더 걸러주는 분별 청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맑은 건 비장으로 올라가고 탁한 것 중에 딱딱한 거 고형 물질은 우리 대장을 통해서 변을 만들고 탁한 물은 방광으로 가서 소변을 만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위에서 한번 거르고 소장에서도 나머지 한 번 더 걸러서 이걸 이제 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장에 모인 걸 갖다가 수곡의 정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곡의 정미는 비장의 운화작용. 저번 주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비장이 운화작용을 한다 했으니까 운화작용으로 인해서 위쪽 흉부로 올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공기를 마시면 폐에서 맑은 천기와 탁기로 나눠져요. 탁기는 다시 우리 날숨으로 내보내고 천기가 흡수가 되는데 천기가 수국의 정미와 만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정 있잖아요. 정이 약간 양념을 치면서 종기, 원기 이런 걸 만들어요. 흉 중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 원기가 이제 심장의 화해 작용에 의해서 이게 나눠주는데 심화에 의해서 나눠져서 마치 원유 우리 정류하듯이 정류하면 형체는 없고 에너지를 가진 거 천연가스 같은 거겠죠. 그런 게 바로 기가 되는 거고 형도 있고 에너지도 가지는 게 진액 그리고 심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색이 붉게 변한 걸 우리가 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는 경맥을 따라서 우리 전신으로 순환을 하고 진액은 삼초를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하고 이 혈은 우리 혈맥 우리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가게 되는데 심장의 추동작용 우리 박동에 의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방에서의 혈은 순환하지가 않아요. 그때 없어지는 걸로. 끝에 가면 다 소모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가 되니까 우리가 쓰는 시점과 안 쓰는 시점. 예를 들어서 우리 낮에 일할 때는 혈이 많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밤에 잘 때는 혈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을 때는 이 간의 장혈 작용에 의해서 간에 저장되어 있다. 저장이 돼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간에서 꺼내 쓴다고 봤어요. 은행 같은 역할을. 이게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술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부숙이 되고 나면 처음에 청탁으로 나눠서 청주가 한번 걸러주고 이 소장에서 분별 청탁 과정을 통해서 막걸리가 걸러지고 나머지 술 찌개미는 이제 버리는 거고 그리고 심화에 의해서 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주를 만드는 과정 거의 똑같죠. 이론상으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옛날 한방에서는 이런 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인체를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유추하지 않았겠나.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하나 살짝 옆으로 세자면 청주 탁주에 주는 술주자인데 예. 소주의 주자는 술주자가 아니고 그래요? 구울 주자를 씁니다. 네. 예, 발효됐다는 옆에 이렇게 마디촌자를 써가지고 예. 깨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기혈 진액 같은 경우에 우리 에너지 대사에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몸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의 조화 쉽게 이야기해서 밖에 추울 때 우리 몸에 열을 내고 뭐 그런 데도 에너지가 쓰이고 외부에 이제 병사가 들어오려는 걸 방어하는 데도 쓰이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되는 데도 쓰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럼 눈물, 콧물, 땀 같은 진액도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눈에 양분을 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 진이 빠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기진맥진하다. 진이 우리 땀이 착 나면 진이 빠진다 하잖아요. 그 진이 땀 속에 이 에너지가 같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시고 특히나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질적으로 좋은 에너지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가 좋은 에너지냐 나쁜 에너지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음식이 하필이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이 많다고 치자고요. 대표적으로 뭐 생강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소고기에 생강에 계피에 이런 것들 몸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열기가 확 올라오는. 그럼 당연히 만들어진 에너지는 화기가 많이 들어져 있는 에너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런 에너지를 뭐 장 박사님이나 저같이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질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될까요? 질적으로 좀 과열된 별로 좋지 않은 에너지겠죠. 근데 만약에 몸이 찬 사람한테 그런 에너지는 어떨까요? 딱 맞는 좋은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질적으로 좋고 나쁨이라는 건 없어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라는 개념은 없고 내 몸에 좋으면 좋은 거, 내 몸에 나쁘면 나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수구 환경이 지렁이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 사람한테 나쁜 환경이듯이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쁨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옛날 무협지 보면 정파, 사파 이런 데 보면 정파 애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무협지 소설에 보면 뭐 공균파, 개방 뭐 그래서 좋고 나쁨은 사실은 없어요. 여하튼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나쁘면 나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에너지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하고 관련을 지으면 양적인 부분 양적인 거는 음양의 양입니까? 아니면 질량의 양? 질량. 에너지가 너무 많아도 그것도 문제고 과잉은 과유불급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해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적당하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에너지가 잘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손엔 에너지가 안 흘러가고 이쪽 손엔 에너지가 많이 흘러가면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죠. 이쪽은 뭐 주먹왕 와이프가 되고 이쪽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다 좋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골고루 잘 흘러가지 않으면 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가고 어디에 적게 가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배분도 그렇죠. 문제군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병을 볼 때는 질적으로 이게 좋은 에너지냐, 내 몸에 좋게 작용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작용하느냐, 양적으로 이게 부족하냐, 충분하냐, 또 잘 배분되게 흘러가느냐를 놓고서 이제 병이 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디선가 문제가 되면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나 혈이나 진액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세 가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뭐 기가 부족하면 기가 허하다. 네. 기가 뭐 잘 못 흘러가면 기가 울체돼 있다. 네, 기가 막혔다. 네. 그리고 뭐 나쁜 기운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열이 많은 기운은 나쁘니까 네. 화기가 내 몸을 침범했다. 이런 식의 병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의 총론이라면 네. 그러면 기는 뭐고 혈은 뭐고 진액은 뭐고 정은 뭐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선 네. 기까지만 하면 네. 오늘은 기라는 게 뭘까요? 기라는 게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예. 근데 사실은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한방에서 광의의 기, 넓은 의미에서 기가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네. 기가 있거든요. 넓은 의미에서의 기는 모든 게 다 기예요. 얘도 기고 뭐 컵도 기고 네. 다 기라는 거야. 이게 형과 기를 합한 게 광의의 기고 네. 협의의 좁은 의미의 기는 형은 빼고 형체는 없고 에너지만 있는 거. 어떤 느낌, 예컨대 인기, 뭐 문자형, 석원기, 뭐 이런 기. 네. 그래서 협의의 기에 형이 합해지면 광의의 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광의의 기는 주로 그 뭐 세상 만물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은 광의의 기고 우리 한방에서 쓰는 일반적인 기라는 개념은 형체는 없고 에너지만 가지는 게 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를 보여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를 복돋아 달라. 아니 보여달라는 거 증명을 해라. 저한테 한 의사들 하도 기 그리는데 이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 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를 알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저 하늘에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이 있죠. 어떻게 아세요? 아니 뭐 대기권 아래는 보이세요? 바람이 안 보이죠. 근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박사님은? 무협지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꽃잎 쫙 풀어갖고 이거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대목이 있던데요. 사실은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면 바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아는 건 예를 들어서 깃발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흘러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 없는 거고 이렇게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무 가지가 바람일까요? 가지는 바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기가 있다, 바람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아이고 백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오는 환자가 있고 이제 기가 빠져 보이는 거고. 백 원장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세가 있으신 거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서 하면 기가 없는 거고 뒤에 사람은 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걸 보고 이 사람의 기가 많고 적고를 아는 거야. 한 의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면 우리가 바람이 작은 거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면 바람이 강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방에서 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를 보여달라 하면 사실은 못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기라는 그 자체가 보면 우리가 그 동양학 같은 거 하면 막 장풍이 날아가고 뭐 내공이 기가 전달되고 뭐 그런 건 사실 한방에서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잖아요. 한방에 있는 거로. 뭔가 근데 사실 한방도 되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의학이고 바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라본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장된 옛날에 뭐 내공 막 날아가고 뭐 에너지 파가 날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 한의사도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런 소설에나 나오는 그렇죠. 얘기지. 네. 그래서 되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의 개념을 썼던 거지. 네. 우리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장풍이 날아가고 뭐 그런 기라는 개념을 한방에서 쓰질 않았어요. 그럼 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 활성,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뭐 혈액을 잘 흘러가게끔 네.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외부의 방어 기능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이 신경이란 개념하고 네. 호르몬이란 개념을 예를 들면 편할 거예요. 신경으로 우리가 딱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환경 상태를 만들면 네. 속도는 빨라요. 근데 신경이 쉽게 피로해져서 오래 못 가. 네. 근데 호르몬으로 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속도는 느린데 오래 지속될 수 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역할을 한방에서 기가 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조동 나사랑 미동 나사, 그건 뭐죠? 조동나사와. 우리 현미경 볼 때 네. 크게 움직이는 네. 거랑 미세하게, 미세하게 네. 두 가지가 있다. 네. 크게 움직이는 게 혈의 작용이라면 미동 작게 네. 세밀하게 조정하는 건 우리 네, 그 기의 기의 작용이다. 역할이다 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방에서 형을 기로도 봤다고 했잖아요. 네. 광유로. 그 내용이 뭐냐면 한방에서 기가 모이면 형을 만들고 기가 흩어지면 형도 사라진다. 기산이면. 네. 네. 이런 개념을 썼거든요. 이 비슷한 개념으로 불교에서 공적, 네. 에너지는 곧 색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즉시색. 네. 색적 시공, 색즉시공. 네. 이런 개념이었고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도 E는 MC 제곱해서 네. 에너지는 질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질량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회폭발로 네, 핵융합. 네. 그런 걸로 쓰잖아요. 그렇듯이 기라는 개념은 이런 어찌 보면 넓게도 해석이 되고 좁게도 해석이 되니까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에서 기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썼거든요. 원기, 종기, 위기, 뭐 영기, 뭐 네. 살기, 정기, 사기, 뭐 많네요. 뭔가 너무 많은 언어가 있는데 각각은 또 의미가 사용되는 기라는 개념이 또 다 틀려요. 하나하나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꼭 좀 아시면 좋은 게 원기. 네. 원기왕성하다. 원기. 우리가 원기가 부족하다 네. 할 때 이런 원기는 대부분 우리 심장에 저장돼 있는 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기 네.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수국의 정미랑 우리 하늘의 청기가 만나서 흉중에 가득 찬 걸 종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기가 우리 혈관 밖으로 달리면 위기가 되고 이 빠져나간 거니까. 네. 위기가 이제 방어 작용도 하고 네. 그 피부를 단단하게 하는 작용도 하고 연기라는 건 혈관 안에 들어가서 혈과 같이 움직이는 게 연기라고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기라고 총칭을 한다고 보시면 네. 되세요. 특히나 기와 관련된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감기도 있지만 기허. 기가 허해져서. 네. 그 우리가 사실 기허라는 개념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기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허는 뭔가 몸에 그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고 형태는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상태. 그렇죠. 자꾸 네. 권태하고 자꾸 피로하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네. 승력도 감퇴되고 이런 걸 우리가 기허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기허가 오는 원인은 두 가지겠죠. 우리가 못 먹어서
기를 못 만들었거나, 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로를 해가지고 기를 너무 많이 썼거나 이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권태하고 이런 환자가 이제 양방에 딱 간다고 치잖아. 네. 양방에 딱 가면 일단 피검사를 해요. 근데 흔히 꽝 나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없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네. 신경성입니다. 이러고 말 건데 이상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한 방에 딱 오면 이제 기허로 진단이 되는 거야. 기허로 진단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허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뭐 인삼, 백출, 뭐 황기 이런 약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또 환자들이 또 좋아져요. 기가 이제 차는 거군요. 기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허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약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양방에서 영양제 개념 있잖아요. 네. 내가 너무 키가 약해서 양방에 가서 뭐 종합 비타민 영양제라도 하나 맞아야지. 네. 그리고 또 가서 맞는데 사실 그게 영양제라는 개념도 애매해요. 수액을 맞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로 살면서 영양제를 주사하는 걸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액을 맞을 때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맞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걸 영양제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한국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허하다는 개념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 허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서 저 기가 허하니까 영양제 수액 주사 좀 놔주세요. 근데 외국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영양제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루사. 네. 우리가 피곤한 건 간 때문이니까 우루사를 먹어야 된다. 네, 간 기능 개선제. 근데 우루사라는 약이 그런 약이 아니에요. 어떤 약입니까? 우리 그냥 담접. 네. 담접을 만드는 담접 성분을 우루사예요. 네. 그걸 먹는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봐서 간이 좋아지고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도 어떤 효능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전 세계적으로 피로 회복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의학 문화가 있어요. 그게 아마 한방하고 섞이면서 나온 게 아닌가. 한방, 양방이 섞여서 네, 그런 약들이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방에 영양제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한방적 안 맞는다는 거로군요. 그리고 또 기와 또 관련된 병을 또 하나 더 소개하면 우리 간 울정이에요. 울정, 기울정. 기가 못 흘러가서 울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가슴이 꽉 차 있고 소화 안 되고 가스 찬 느낌 들고 뭔가 몸이 안 흘러가는 느낌. 그런 건 기가 울체돼서 그렇다고 봤거든요. 기가 울체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간에 소설 작용이 안 돼서 그래요. 간에? 소설 작용. 소설. 간이 소통과 배설하면 쫙 흘러가게끔 해준다 했잖아요. 배설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꽉 막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하고 막 그런 증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우리가 시호, 뭐 진피, 향부자 이런 약을 쓰는데 특히나 시오란 약을 많이 쓰거든요. 간울 환자한테. 이 시오란 약을 일본, 한국,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한중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쓸까요? 한국 아닙니까? 아니야. 이건 또 의외네요. 그 시오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간울정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 울정이 많을까요? 일본인가요, 그럼? 당연히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전통 의학 체계가 거의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일본도 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앞에서는 항상 친절한데 그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맺히는 게 많은 거야.
제가 그 일본에 그 대지진 이런 사고 났을 때 예. 사람들이 안 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럼 가족이 횡액을 당했을 때 안 우느냐 그랬더니 운대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참는 건데 그 참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기울 그렇죠. 이거하고 관련이 예.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사람은 약방에 감추하잖아요. 네. 일본 사람은 약방에 시오해요. 그래서 일본 네. 사람들이 쓴 책 한방책을 보면 시오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뭔가 민족성과 문화. 네. 그래서 시오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제일 안 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인가요, 그럼? 중국이죠. 네. 중국은 막 살잖아요. 막 자기 기분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분출하면서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참고 참았다가 한 방에 한 번에 폭발, 버럭 하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 시호를 안 썼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개방되면서 옛날에 다들 못 먹고 못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다가 개방되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호에 그래서 중국 애들이 시호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최근에는. 그래서 시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재 가격이 올랐다. 네.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니까 질병도 민족성, 문화권,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못 다룬 에너지 얘기, 혈, 진액, 정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